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이지유TV의 김세영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전국 아발론의 입시를 책임지는 총책임자이시자 아발론에서 새롭게 오픈한 특목자사 전문학원 아발론 녹지원 캠퍼스의 원장님이신 박지훈 소장님, 박지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특목자사 입시에 대해서 큰 흐름을 잡아주시고 또한 광교 녹지원 아발론 녹지원 캠퍼스에서 전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자사고 입시 특집입니다. 자사고 입시가 성큼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서요. 자사고 입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엄청 기초인 것은 사실 뭐가 기초인지 모르겠어서 패스하고요. 기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박지훈 선생님께서 근무를 하셨던 외대부고와 천안 북일고와 이때 사례들과, 그리고 또 면접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질문을 뽑아내느냐 라는 그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총 4부작, 거의 대하 드라마 수준이죠. 네, 4부작으로 진행되는 그 자사고 입시편을 꼭 끝까지 하나 놓치지 말고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이걸 모르는 어머님들께서 많으실 거니까. 네. 우리가 보통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데, 네. 저도 사실 고등학교 입시를 안 해봐서 네네. 저희 딸입니다. 네.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제가 네. 떼어서 봤어요. 예. 와, 뭐가 많아요. 네. 1번, 2번, 4번 뭐 많은데 그 중에 반영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네. 따로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영역을 반영하고 어떤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건가요? 사실은 학생부 전체에 뭐 어디를 네.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는 건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학생부는 보통 참고 자료 형태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보통 학생부를 볼 때 맨 먼저 보는 건 맨 마지막 페이지로 넘겨서 종합 의견을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의견을 보는데요. 이 종합 의견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의 인성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인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뭐 10분, 뭐 15분의 면접이나 아니면 1500자 정도의 자소서로 사람의 인성을 파악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쓰신 그 글들, 얘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를 나타내는, 사실은 이 글을 맨 먼저 읽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한번 추정해보는 작업, 이런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오래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종합 의견을 읽다 보면 담임 선생님이 무슨 과목이었는지도 대략 감이 와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쪽 선생님인지, 사회계열 쪽 선생님인지, 아니면은 언어 쪽 관련된 선생님인지, 아니면은 예체능 선생님인지, 뭐 요 정도는 사실은 조금 구별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선생님들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단어들의 차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학생부 이제 맨 앞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맨 앞에서 이제 보통 이제 출결사항부터 이제 보게 되죠. 출결사항부터 보게 되는데, 출결에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누구나 아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선생님들도 1년에 한두 번 감기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뭐 질병이 있었던 거 가지고는 문제되지는 않는데, 이게 질병의 횟수가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질병의 횟수가 너무 많으면 살짝 고민되기는 해요. 특히 기숙형 학교일 경우. 왜냐면 학생이 뭔가 어디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하고 실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보면은 치아 교정이나 뭐 이런 것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학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옆에 보면 이제 특기사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기사항에 사실 담임 선생님이 써주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뭐 치아 교정으로 인한 뭐
그 질병 요런 단어만 있어도 사실은 평가자는 크게 고민은 안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부터 해가지고 자율 동아리 이제 진로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 네. 부분들을 쭉 훑어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쭉 훑어본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어머님들이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하세요. 그 희망 분야 쪽에 진로 희망. 직업이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나중에 뭐 면접에서 질문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 뭐였지 희망 분야 부분은 삭제돼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네. 평가자는 못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평가자가 보는 건 자소서에 이제 썼던 학생의 뭐 진로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 희망 분야 이걸 썼으니까 내가 이걸 써야 돼라고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진로에 대한 평가자들의 시각은 아이들의 진로는 변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변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해서도 변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 가서도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꿈을 찾아간다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빨리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실적을 보게 되는데 봉사 실적은 이제 기관명이랑 시간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서 나오는데 그걸 볼 때도 기본적으로 이게 한 학년에 해야 되는 시간들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이게 시도별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보통 한 10시간 요 정도 됐고요. 한 학년에. 코로나 때는 이제 그 시간을 확 줄여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확 줄였는데 그 매해 이제 처음으로 보는 건 1년에 해야 되는 시간들을 채웠는지를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채울 수 있도록 사실 그 학교에서 안내들을 계속 하거든요. 하는데 그 시간도 안 채웠다. 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 다음으로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활동했는지 그냥 훑어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과학습 이제 발달 상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이들 이제 과목이랑 성취평가 이제 등급이 나오고 그 밑에 세부 능력 이제 특기사항 해가지고 과목별 이제 선생님들이 내용들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훑어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학년 거는 조금 자세히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자유학기제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은 굉장히 많은데 읽어보면 되게 조금 추상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2학년 때 사실 세특을 조금 더 자세히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2학년 세특은 선생님들이 1학년 때처럼 그렇게 화려한 미사오구보다는 학생이 뭔가 했던 활동들이 있다면 그 내용만 보통 적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통 1학년 세특과 2학년 세특은 분량이 3분의 1 정도로 확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전국 공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3분의 1로 줄었다? 아, 우리 애는 정상적이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표현들을 썼고 얘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육 은미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중해서 읽지는 않아요. 그냥 훑어보는 정도.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활동 그 부분도 훑어보고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을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 갔다 뭐 학원 갔다 활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책을 훑어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질문도 하시는 분 있어요. 매년 책을 얼마 읽어야 되느냐. 그 책 권수를 거기서 세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 권수라기보다는 1년에 어느 정도를 받느냐를 훑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를 훑어보는 정도? 요 정도로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설명을 하면서 처음부터 제발 좀 어려운 책 좀 읽지 마라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막 그 서울대 추천도서 뭐 아니면은 뭐 어느 뭐 고등학교 추천도서 이런 책들 있잖아요. 다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얇고 쉬운 책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린 왕자도 좋고 그런 얇고 누구나 쉽게 한두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들,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독서의 권수도 좀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책을 다 읽었다는. 그리고 그런 책들을 좀 읽다 보면 사실은 거기서 관심이 가는 영역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책도 사실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는 개념보다는, 이게 사실 독서의 습관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읽는 방법들은 차이가 있는데 저는 발췌독을 조금 더 권해요. 네가 관심이 있었던 파트가 있을 거고 그 파트부터 읽어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관심 있는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정도, 그런 정도로 독서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그 정도로 학생부를 훑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입이랑은 굉장히 다르네요. 그쵸, 다르죠. 일단 독서가 저대로 다 제공이 된다는 거. 네. 와, 그것부터. 그리고 대입이랑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모든 고등학생은 대학을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의 관리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더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하는데 한국에 있는 중학교는 모든 학생이 특목 자사고를 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학생부에 그런 부분들이 착실하게 다 쌓여 있는다 라는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뭔가를 바라봐도 많은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중학교 학생부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특정 학교에 되게 유리해지는 상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설명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중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들이 쓴 자소서를 맨 마지막에 본인이 다 읽어보신대요. 다 읽어보신다고 하셨고, 만약에 그걸 다 읽으신다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다면 바로 3학년부에 얘기를 하실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러다 보니 그 학교는 학생부에 대한 관리들이 굉장히 좀 잘 되는 편일 것 같은데, 어떤 학교에 가보면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의 인성을 되게 중시 여기세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들도 조금 더 인성 중심으로 구축이 돼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자체를 전부 다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고입해서 바라보게 되면 특정 학교에 너무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의 이름을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고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부는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자소서를 읽고 학생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맞다면 학교의 어딘가에는, 보통 학교에 선생님들 한 50분 계시는데 50분 중에 몇 분은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고, 그런 내용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아까 전에 그 순서대로 쭉 훑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결석이 해마다 한 2번, 3번씩 있는 학생은 거의 어렵겠네요, 일단. 왜요? 시작이. 해마다 2번, 3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무단. 무단. 이제 무단, 지각. 무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단어가 바뀌어서 이제 미인정으로 바뀌었는데, 미인정에 이제 단어가 뜨면 이제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는 이유가, 일단 미인정이 발생하면, 미인정은 지금 감점 대상으로 들어가고, 감점 대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감점을 시키는데, 감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결석이 안 돼서 하더라도, 일단 미인정이 나왔다는 건 얘가 교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학교에 안 왔거나 지각을 했거나 이랬다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죠.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특히나 코로나 때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코로나 때 이제 아이들이 잠깐 온라인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들 때문에 코로나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두는 게 맞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관이 들었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교사하고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는 판단 정도만 되면 사실은 그러면 문제는 안 되는데, 민정이 감점
정도까지 가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냥 저는 아침잠이 원래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 그 학생은 뭐 합격이 어렵겠네요. 아침잠이 많아서 뭐 미인정지가 그랬다. 네. 근데 기숙사 보통 이제 그런 특목자사고들 기숙형 학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침잠이 많다. 그래서 늦는다. 근데 아침잠이 많아서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네. 보통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1단계에서 성적을 한 번은 잘라내고 네. 그 배수, 2배수 네. 뭐 이렇게 선발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면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근데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만점이기 때문에 동점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쵸, 만점이라서 동점. 그래 이제 그 감점 처리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고. 네, 감점이 발생하는 순간 사실은 1단계 통과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자, 그럼 동점자는 어느 정도 있어? 보통 2배수를 선발해야 되는데 3배수가 된다거나. 지금 작년에 외대부가 3.6대 1이었잖아요. 네. 사실은 걔들 전원 다 면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원자 전원이 면접 대상자. 100%. 네. 그러니까 간혹 해에 따라 이제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감점으로 한두 명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해도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경쟁률이 높고 관심이 높은 학교들은 사실 지원자 전원이 면접 대상자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맞죠. 만점인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네. 그러면 출결해서 감점당해서 탈락한 학생이 만약에 외대부구나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지원하는 아이들 자체가 사실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국영사과를 이제 반영하는데 거기가 전부 다 올해이고 그 다음에 출결에 의한 감점이 없는 애들이 2배수로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점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얘는 안 쓰는 게 맞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박지원 소장님 원장님께서 수상 경력이랑 뭐 교과학습 발달상의 원점수나 뭐 하여튼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셨거든요. 네. 왜냐면 그거는 학교별 입시 요강에 보시면 충분히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 고민 안 하셔도 학교에서 지원용 원서를 학교생활기록부 원서 접수한다고 출력을 부탁드리면 다 제거하고 출력을 해주시니까요. 그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성적 반영은 보통 어떻게 하나? 전국에 있는 자사고가 대충 다 거의 비슷한 상황인가요? 사실은 성적 반영은 해당 학교랑 교육청이랑 협의하에 결정하게 돼 있어요. 협의하에 네. 결정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기 수랑 과목 수를 학교들이 조금씩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경쟁이 높은 학교들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한다. 전체다. 이런 형태의 학교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북일고나 민사고처럼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학기수 상상부처럼 학기수를 좀 줄여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그 다음에 국영수랑 사회과학 중에 하나에서 학기수 과목수를 좀 줄인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저희 이 중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강석 소장님이 다뤄놓을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나는 평준화 지역의 학교 중학교를 재학 중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쓴다면 내가 평준화 지역인 거예요. 근데 또 어떤 학생은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도 있잖아요. 그 학생이 만약에 외대북을 썼다. 근데 둘 다 붙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둘 다 떨어지면 둘의 시나리오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많이 달라져요. 그렇게 많이 달라져요? 달라지고 사실은 이제 평준화 지역 만약에 서울을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네네. 이게 지역마다도 또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서울을 예를 들어보면은 3단계 전형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3단계. 네, 1단계는 서울 전체 학교 중에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 2개 학교를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거주지 소속 학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2개 학군은 보통
엮어요. 그래서 그 두 개 학군에 있는 학교들 중에 두 개 학교를 이제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게 되는 거고요. 학생은 이제 그렇게 대입보다 진행을. 복잡하네요. 그러게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고입은 왜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3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해당 고등학교는 우리 선발 인원의 1단계에서 20%, 2단계에서 40%, 3단계에서 40%를 선발하게 돼 있어요. 선발하게 돼 있고, 학생의 이제 그 중학교 성적들,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제가 머리에 차근차근 네. 메모하면서 그 중학교 성적들을, 그러니까 뭐 수상이랑 임원 활동 이런 것들 다 합산해서 200점 만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만들거든요. 네. 그 점수를 가지고 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점수를 가지고 그 번호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랜덤하게 추첨을 해요. 네. 지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추첨이에요. 추첨제인데, 그런데 여기서 그 1단계를 우리가 이제 자사고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사고에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2단계에 이제 추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지역 학군지 자사고로. 네, 그쵸. 네. 그러니까 1단계는 저희가 이제 쓸 수가 없어요. 희망학교를. 왜냐하면 자사고를 썼기 때문에. 등록 네. 자사고를.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추첨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네. 학교다라고 하면은 1단계에서 떨어진 애들이 거기 또 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특목 자사고 썼던 애가 올 거고,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뽑힐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것도 추첨이니까. 예. 성적순이 이게 행운이에요. 아니라? 성적순 아닙니다. 운이 따라요. 서울은요? 운이 따라요. 네. 그래서 일단은 평준화 지역은 다 추첨이에요. 추첨이다 평준화 보니까. 지역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도 안 된다 그러면은 3단계는 이제 교육청 배정인데, 보통 이제 그 통학 거리나 뭐 그 학교에 이제 비어 있는 인원들 요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요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도 배정이라고요? 자사고 말고 일반고 일반고. 쪽으로?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평준화 지역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원했다가 떨어지더라도 주변에 있는 학교는 어느 정도 배정이 된다 네. 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비평준화 지역은 지금 아까 전에 그 200점 만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네네. 그 점수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만약에 자사고를 썼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이가, 그러니까 학생 숫자가 모자란 학교, 이 학교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학교가 거리가 얼마일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사실 지원할 때 고민을 조금 많이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외대부고를 지원했다 떨어졌다. 네. 그럼 어딘가에 평준화 지역을 갔다 와야겠는 거겠네요. 그때 가서 평준화 지역으로 가겠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비평준화에서 일단 학교 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학교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배정을 받는 게 지금 아마 비평준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다 찼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거리가 조금 먼 학교들, 아, 그러면서 그냥- 이제 미달이 좀 나 있는 학교들, 학생 숫자가 좀 부족한 학교들, 이런 학교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지금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편법적으로 좀 들어가요. 편법적으로 좀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교육청에다 뭔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긴 한데, 일단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당장 가게 되는 학교는 굉장히 좀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편법이었군요. 네, 이제 저 딱 그거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래서 학교는 일단 무조건 배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가기 전에 재배정 요청이라는 걸 또 할 수 있긴 해요.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이렇게 가면 너무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게 그럼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원서를 지원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래서 뭐 과고 정도까지 지원은 괜찮은데 네. 자사고 지원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 네,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 이게 자사고가 전기고였을 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후기고로 네. 넘어가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뭐 일반고 진학도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풀리긴 했지만 비평준화 지역한테는 아직도 불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항목이 서류평가에서 어떤 항목이 반영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네.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자사고를 지원할 때 유의할 점,
그리고 약간의 편법, 네,까지도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알게 되어버렸고요. 네. 자, 그럼 면접으로 넘어갔습니다. 네네. 자, 면접에 가면 네. 앞에 서류 점수와 그다음 면접 점수가 이렇게 일정 비율로 합산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서류는 전부 다 만점이기 때문에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면접 100% 전형이군요. 그쵸. 그러니까 면접 100%를 만든 건 아닌데,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거의 면접 100%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예. 이건 뭐 질문할 게 없네요. 그럼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인가요? 제가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는데 100%입니다. 네, 100%라고 보시면 돼요. 에브리바디 만점이니까요. 네. 이제 지금 저기 뭐였지? 경쟁률이 조금 높은? 낮아지면 네, 네. 그때는 뭐였지?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2배수가 넘어가는데 네. 2배수가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간혹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는 게 하나고 남학생이나 아니면은 상상고 남학생이나 남학생은 경쟁률이 조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였지? 성적에 B가 하나 있는 애도 감점을 분명히 받았어요. 네. 받았지만 2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하면도 얘네들이 합격을 해요. 즉 그거는 면접이 그 일정 부분의 감점도 뒤집을 수 있다. 상세해서 네, 상세 능력이 역전. 충분하다. 네, 역전. 역전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 시간 네. 이 학교마다 다른가요? 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는 사실은 그 일반고 배정이 있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특목 자사고하고 그다음에 일반고 배정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일정 기간 안에 입시를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면접을 할 수 있는 일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이틀 정도 아니면은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몇 명의 학생의 면접을 봐야 되고 우리가 몇 팀의 면접팀을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을 보고 싶어요. 많은 시간을 봐야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니까. 널 바닥이 어디냐? 아, 그쵸. 아니, 바닥을 보고 싶은 건 아니고, 사실은, 이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짧은 시간에는 그거를 판단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조금 더 긴 시간에 면접을 보고 싶은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한계선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면접 일자는 보통 이틀, 하루 요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면접 시간을 최대한 늘린다고 하더라도 뭐 외대부고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5분 면접을 15분. 진행하는 거고 외고 같은 경우가 한 5분, 6분 요 정도의 면접을 진행하는 거고요. 5분 면접을 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5분 면접을 근데 안 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사실 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그 다음에 5분을 통해서 얘가 뭐였지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지 요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더라도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상황이 되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5분 면접이면 단도직입적으로 훅 들어가겠네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뭐 15분 면접도 마찬가지고 5분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한테 뭐 안내하고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그 다음에 보통 그 면접관들도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면접실에 들어가면 면접관 3명이 딱 있고요. 그 3명이 해야 될 업무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파티에서 따로.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원래 공통 문항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사라졌죠? 네, 맞아요. 그게 사라진 이유도 시간 때문일까요, 혹시? 아니요, 시간 때문은 아니에요. 시간 때문은 아니고, 네. 이 공통 면접이 이제 사라진 이유는 이제 사실은 통합 선발로 들어갔잖아요. 몇 년 네. 전부터 이제 통합 선발이 됐고, 통합 선발을 하다 보니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3일을 뭐 본다 그러면은 하루는 해외대학 진학반, 하루는 인문사회계열, 하루는 자연과학계열,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쪼갰고 그러면 얘네들한테 지금 사실은 자소서 기반의 질문을 하다 보면 아이들마다 문항의 난이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시험들을 보는 걸 가지고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다 보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그거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그 뭐지 표준화 작업들을 좀 활용하긴 하는데 여기서 표준화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공통된 질문을 놓고 바라봤을 때 아이를 똑같은 시험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구별이 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통 질문을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이게 통합 선발을 하면서 얘네들이 섞여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 질문을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던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뭐지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통 질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질문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량으로 모아놓고 면접이 전체가 다 끝나야 돌려보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량으로 모아놓을 많이 모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로 쪼개야 되고 소수로 쪼갠 상황에서 공통 질문하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별 질문 형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학생들이 면접장에 딱 들어갔을 때 네. 긴장을 풀어준 어떤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쵸, 있죠. 대학에는 보통 뭐 자기소개를 해봐라, 지원 동기가 뭐냐,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고인 면접 상황에서도 똑같이 있나요? 네, 있어요. 똑같이 있고 아까 전에 그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이제 매뉴얼을 짰을 때 학생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질문에서 한 7개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 중에 편하신 거 아무거나 쓰세요.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뭐였지? 뭐 이런 것들, 뭐, 멀리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왔니? 뭐 아니면은 뭐, 저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아이를 구별하려고 만든 질문은 아니었는데, 1단계 합격자 발표하고 2단계 면접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너는 뭐 했니? 이런 질문을, 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이렇게, 그러니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서 아이들이 갈려요. 가르려고 낸 게 아닌데, 이제 거기에 답변하는 것들을 보면, 아이들이 뭔가, 물투까지. 아니, 근데 그 물투까지 본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면접들 중에서. 뭐 했냐니까, 솔직하게. 아니, 솔직하게, 뭐, 책 읽었다는 친구도 있고, 네. 면접 준비했다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한데, 아무튼 그런 질문들을 좀 내고 있고, 뭐, 그런 것들 중에 아이들한테 이제 좀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가려고 어떻게 갈렸는지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이제 뭐 뭔가 그 시간 안에도 뭔가를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면접 준비를 하면서 뭐 책들을 읽고 뭐 고민을 해봤던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편하게 지냈던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걸 가지고 아이를 구분할 생각은 없었는데 뭔가 첫 이미지를 애가 만들어서 보이는 네.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선이 밑으로. 네. 너무 편한 답변은 조금 자제하는 게 낫죠. 사실. 적극적으로 진학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네, 그럼요. 그러면요. 네. 우리가 이런 거 준비를 많이 합니다. 대학교에서 면접 볼 때는 학교의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실 때 자, 들어가면 인사를 몇 도로 하고 자리에 앉아서 손을 어떻게 놓고 앉기 전에 또 인사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뭐 입꼬리를 올리고 뭐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저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명확한 차이가 있고요. 인사해야죠.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유치원 때 우리가 어른을 만나면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라고 배웠다. 네. 그걸 지켜라 해요. 그것만 지키면 문제 없다. 그러니까 90도로 인사를 하던 45도로 인사를 하던 뭐 고개를 숙이는 정도로 인사를 하던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 얘가 나한테 인사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시켜 주는 거. 그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거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그 인사 그게 또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게 면접관이 학생이 들어왔을 때 다 학생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면접관마다 업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접관은 이게 본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
확인하면서 본인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보고 있는 면접관도 있고요. 어떤 면접관은 학생이 들어왔을 때 학생을 바라보는 면접관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을 바라보는 면접관은 얘가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허리도 조금 숙여주는 게 맞겠죠.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얘가 인사했구나 안 했구나를 판단할 거고요. 서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를 가지고 얘가 인사했구나 안 했구나를 판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사실은 한 명은 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전에 이제 제가 면접관일 때 얘는 인사도 안 하네 라고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한 예의를 바라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치원 때 배운 그 예절과 예의는 지켜주는 게 맞다. 걸어 들어갈 때 오른손 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좀 특이한 행동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간혹. 아, 그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른손을 들고 들어오지는 않는데 네. 예전에 이제 실제 있었던 게 그 학생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여부를 확인하고 네, 이제 안내를 하려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하고 보통 이제 책상이랑 의자가 있거든요. 이제 그 옆에 가서 서 있어요. 아이들이 서 있는데 이 학생은 오더니 그 외투도 그냥 입고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외투를 벗어서 의자에다가 걸치고 그리고 지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서 제가 당황했어요. 얘는 뭘까라는 고민을 해서 당황한 적이 한 번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 어쩌다 한 번 있긴 해요. 옆에 가서 그러면 앉아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학생이 와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뭐 이렇게 안내를 그쵸,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앉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안내들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진행하죠. 그럼 의자가 있으니까 앉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허락받고 앉아야 되냐 이상한 그러니까 건데. 허락받고 앉으라는 건 아닌데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자기 이제 자리 가서 의자에다가 자기 외투 걸쳐놓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느낌.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다른 애들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 다 안내를 해야겠네요. 가자마자 앉으세요. 가자마자 앉으세요. 일단은 학교 가면 면접 보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오늘 너희들은 어떤 면접을 할 거고, 그래서 니네가 지켜야 되는 것들, 뭐 인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가서 책상 옆에 서 있으면 선생님이 안내를 해줄 거고,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안내들이 기본적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제 그것들을 시간으로 다 쪼개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종으로 관리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뭐 가자마자 앉아라 뭐 이런 안내들도 있긴 한데 그런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자유롭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혹시라도 틀에서 너무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들도 간혹 발생하다 보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일단 자사고 입시에 관한 기본을 떼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곧바로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실제로 면접 문항이 어떻게 출제된지의 면접 문항 출제 원리와 그리고 외대부고에서 했던 설명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 면접 문제는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론까지 좀 더 세세하게 우리 박지훈 원장님께서 짚어주실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놓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